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의 보완점을 알려주세요. 뭐 보완을 해야 될 정도가 아니라 싹 다 갈아엎고 새로 이거를 완전히 바꿔야 될 정도죠. 이 목표량 자체에서 2030년까지 한 40% 정도로 줄인다. 물론 국제 기준은 한 3%를 이야기를 하는데 목표량 자체는 뭐 국제 그 기준에는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율은 굉장히 좀 적은 편이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핵발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탄소 포집 저장 기술 같은 이러한 거로 지금 해결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다들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한다라고 하지 뭐 핵발전이나 탄소 포집 저장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전 세계적으로 좀 특이한 이러한 상황에 있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왜 핵발전이나 이러한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하지 않냐?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뭔가 세계의 이러한 흐름에 지금 맞지 않는 이러한 내용으로다가 우리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기후위기 재앙이 언제쯤 심각한 현실로 다가올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파리기후 협정을 보게 되면 뭐 1.5도, 2도를 이제 막는다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온 상승이 1.5도, 2도를 넣으면 그 다음날 우리가 절벽에서 똑 떨어지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5도, 2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지뢰밭이 있는데 지뢰밭 거기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편말이 바로 이제 1.5도, 2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지뢰밭에 들어갔다가 바로 이제 지뢰를 밟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 지뢰를 밟을 확률들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이제 그 확률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다가는 우리가 끝까지 들어가면 이제 인류는 멸종을 하는 건데 조금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 발목 지뢰부터 우리가 밟게 되겠죠. 그래서 발목이 싹 다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그 안쪽으로 들어갈 거냐?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뭐 발목까지 이제 분질러지면 그때야 이제 되돌아올 텐데 우리가 1.5도, 2도를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발목이 부러지기 전에 우리가 온전한 몸이었었을 때 한번 이 기후를 막자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1.5도, 2도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보통 1.5도는 지금 현재 상태로 우리가 그냥 가게 되면 2030년대에는 이제 돌파를 하게 되고 2도는 2050년대에는 돌파를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 자체가 굉장히 이제부터는 명백하게 우리 앞에 이제 드러나는 이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이제 뭐 이산화탄소 관련한 특구도 있거든요. 네. CCUS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상황하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대안이 되느냐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로 이제 이 탄소 포집 저장 이 기술을 갖고 또 이 탄소 중립을 또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실용화된 기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산화탄소가 이 공기 분자 10,000개 중에 지금 4개가 있어요. 우리가 공기 분자 10,000개 중에 4개를 이제 골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게 기술은 가능한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술로다가는 아직까지는 이 실용화된 기술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연구 개발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마치 이거 갖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울산은 햇발전소가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 이제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해서 약간 최신 기술처럼 요즘 포장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탄소 중립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SMR이 그 탄소 중립에 뭘 할 수 있는 그 기술로다가는 사용을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SMR 작게 만든다라는 거 아니에요? 원전을.
이때까지는 이 원전을 크게 만들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이게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뭐 한국형 뭐 경수로 원자로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는 기존에 썼던 것보다 이걸 좀 크게 만들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한국이 잘 해냈다라고 해서 항상 그거를 갖고 자랑을 해왔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작은 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작은 거를 만들면 어떤 이점이 있나?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갖고서는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대단히 비싸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안전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작게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동네마다 필요한 동네마다 다 이 원전을 갖다가 설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장 옆에도 그걸 하나 설치를 하고 그러면 얘는 송전망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다가 작게 만들어서 여기저기 쫙 깔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공장에서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거를 갖다 모듈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찍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싸지게 되겠죠. 지금 원전을 보게 되면 시공을 하잖아요. 막 크게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공장에서 딱딱딱 이 모듈이 나와서 그냥 그 지역에 가서 딱딱딱 조립만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수만 개가 필요하단 말이죠. 지금 전력을 대체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가격도 싸지고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동네에 그 자그마한 원전이 하나 내 아파트 옆에다가 설치를 한다? 우리나라 곳곳에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과연 그게 그 저항을 갖다가 극복을 해내고 그걸 과연 설치가 가능할까? 그 다음에 그게 대한민국만 설치하면 되는 게 아니죠. 전 세계가 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미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싼 에너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도 없고요. 처음으로다가 작년에 2023년도 그 유타주에서 처음 상용화된 SMR 그 건설을 위한 그 펀드를 갖다 자금을 모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발전소의 중에서는 가스 발전이 제일 비싸거든요. 근데 가스 발전보다도 훨씬 더 비용이 더 크게 나와갖고 결국 그 사업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제성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이 꿈꾸는 SMR의 그 미래에 그 수만 개 그 모듈이 이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 찍어 나오듯이 이런 세상은 아마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망상의 세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국가의 이러한 재정이라든가 이러한 투자가 그러한 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문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이런 질문이 오신 것 같은데 기후위기 주제로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죠. 예. 제가 뭐 학교에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좀 뭐 정확하게 뭘 말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한 이런 이제 교육을 이제 뭐 잘하는 그런 이제 도시가 암스테르담인데 암스테르담에서는 그 아이들에게 이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이 태양광을 갖다가 다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에너지와 자원이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은 에너지도 다 이거를 이 석탄 그다음에 뭐 석유를 갖다가 채굴을 해내 갖고 그다음에 배출을 온실가스 오염먼지 배출을 하는데 이게 순환이 안 되죠. 에너지 자체가. 그다음에 우리가 자원을 쓰는 것도 마음껏 자원을 갖다 빼쓰고 그다음에 그냥 쓰레기로 다 내다버리는. 지금 이게 원래 에너지와 자원은 이 지구에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지금 만들어낸 세상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커다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에 바로 이제 그 태양광판을 이제 깔아갖고 에너지는 재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빗물을 받아서 이 빗물을 순환하는 빗물을 사용을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래서 에너지와 자원이 순환된다라고 하는 거를 가르치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갖다 구축해 놨다라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러한 모델을 한번
한번 구축을 해볼 그러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데 특히 우리가 이 지금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이 문명 자체가 바로 이제 이 순환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문명은 전혀 순환하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껏 그 착취적으로 채굴하고 마음껏 그냥 배출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런 문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정치, 경제, 사회가 다 바뀌어져야지만이 바로 이 문제를 지금 해결이 가능한데 이거는 나 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건데 바로 이제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바로 함께하는 바로 연대를 가르치는 우리가 공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바꿀 수 있는 힘, 바로 협력할 수 있는 힘을 우리의 교육에서 가르쳐야지만이 바로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예. 할 것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예.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예. 우리가 꼭 해야겠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좀 했으면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아무리 개인 지금 현재 뭐 정부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착한 소비자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잖아요. 에너지 적게 쓰고 일회용품 쓰지 말고 뭐 이런 걸 하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거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만 머문다라고 하면 그냥 착한 사람으로 그냥 끝납니다. 근데 지금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는 건 이거 착한 사람 그 한 사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사회 자체를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내야지만 이 문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후위기를 갖다 극복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데까지 가야지만이 바로 오늘날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이 현상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잖아요. 투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정부가 들어서 갖고 바로 이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무슨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핵발전 원전 늘린다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이런 정부를 우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로부터 벗어난다. 바로 이 세상을 바꿔내는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정치가로다가 이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정치가를 우리가 뽑아낼 때만이 저는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한 것이지 지금 정부 여당을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 절대로 해결해 주지 않을 겁니다. 네. 요거는 아마 기후위기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이런 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 조금 안 믿는 분의 예.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의한 과학은 일단 뭐 좀 비정확하다고 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견해를 한번 좀 넷째로하고 탈소 준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정답을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과학은 기본적으로다가 이 물질의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그냥 방법론일 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설명하는 합리적인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반증과 검증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반증과 검증을 하느냐? 바로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끊임없는 반증과 검증을 통해서 마지막 그래도 우리가 남게 되는 그거를 잠정적 진리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은 항상 나는 틀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자세, 항상 열린 자세여야지가 바로 이제 이 과학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나는 항상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아직까지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없어요. 지금까지 인류가 모아놓은 그 증거로 봤었을 때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잠정적 진리다. 우리가 그러한 잠정적 진리를 갖고 바로 오늘날 이 문명을 만들었고 백신을 만들고 우주선을 갖다가 저기 우주로 보내고 이 기후 과학도요 똑같습니다. 어떤 과학이 됐든 이게 생물학이 됐던 물리학이 됐던 무슨 화학이 됐던 기후 과학이 됐던 이거는 물질을 다루는 게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기약을 먹어서 이 몸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감기약을 먹는다라고 하면 오늘날 이 기후위기가 바로 인간 때문에 일어났고 이거를 그대로 뒀다가는 우리의 문명이 무너지게 됐다. 이거 다 과학에서 이야기를 똑같은 그 감기약을 만드는 똑같은 과정으로다가 바로 이거를 우리가 밝혀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증거가 나오게 되면 과학자들은 언제든지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바꿀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런 게 나온 게 없어요. 아직까지 인간으로 인한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증거가 단 하나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거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좀 뭐라냐면 개인이 할 게 없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만 더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정부 여당이나 우리의 기득권의 뭐 경제, 정치, 뭐 언론의 이 세력들이 뭐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그런 꿈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남은 거는 시민의 연대를 통해서 이제 압박을 해가는 이거 하나만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지금 이러한 그 기득권의 이 시스템은 여기서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바꾸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바로 이 다수의 대중의 이 시민들이 이제 연대를 해갖고 바로 이거는 무너뜨리고서 새로운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만이 남아있는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에 가입하셨고 그다음에 비례 후보로 등록하셔서 번호를 받으셨는데 인재영 1호신데 번호를 너무 뒤에 받으셨다고 다들 좀 걱정하시고 또 당내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해명 발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제가 누군가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기쁨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우리 기후 후보로 비례대표 2번 허승규 후보가 바로 이제 앞에 그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이분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아무튼 경북 안동에서 거기 녹색당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다가 기초의원 선거를 2번 나갔는데 첫 번째는 16.5%, 두 번째 18%를 받아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죠. 그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런데, 이 허승규 이 후보는,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러한 동네에서 이 녹색이라고 하는 가장 진보적인 가치로다가 이런 사람들을 모아냈다란 말이죠. 이건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국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 그건 저보다도 우선순위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잘해줄 거고 굉장히 젊고 유능하기 때문에 제 앞에서 그렇게 가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잘 한번 밀어 올려야 되는 게 제가 또 이 비례대표로 나온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꽃이 빨리 피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계절에 따라서 뭐 새들도 철새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들도 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시점, 항상 그 시점에 이게 펴야지만이 이 생태적으로 이 시스템이 이게 순환이 잘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 꽃이 날이 따뜻해갖고 먼저 펴버렸어요. 그럼 이파리가 다 나왔다라는 소리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애벌레도 먼저 이제 깨어나갖고 다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꽃도 시들고, 이 이파리도 좀 이렇게 시들어버린 이 상황이 됐는데, 철새는 이제 뒤에 그렇게 날라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갑자기 얘네들은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러한 어떤 생태적인 이러한 흐름들이 깨지게 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철새들은 뭐 이렇게 그 꽃이 피고 잎이 나는 거, 그 다음에 애벌레가 이제 나오는 거하고 이게 그거보다는 이제 그 갯벌에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미 유럽 같은 데에서는 이제 그러한 어떤 숲에 이런
그 잎이 나오는 거하고 철새가 움직이는 거하고 이게 예전하고 이게 시기가 맞지를 않아 갖고 굉장히 그 철새들이 고통을 받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꽃이 빨리 핀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태적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사과하면 대구 사과였는데 이미 이제 경북 저기 경기도 저기 포천까지 지금 사과가 그렇게 올라가 있고 오히려 이제 대구 쪽에서는 사과 농사가 잘 되지 않고 우리나라 그 해안 바다에 있던 옛날에 잘 잡히던 이런 어류들이 다 지금 북쪽으로 다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제주도 귤도 지금 남해안에서 이미 이제 재배가 가능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이 생태가 다 이제 이렇게 북진을 하는 이런 상황들. 그런데 이 속도 자체가 굉장히 지금 빠릅니다.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작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제주도 귤이 이거 저기 남해안에서도 되네 그럼 갖다 심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자연 생태계의 나무들은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속도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사람이 일으킨 이 기후 변화, 이 온난화의 속도를 지금 이 생태계들이 지금 못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울산은 기후 위기를 좀 이렇게 가속화시키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개발해야 되고 필요하면 이렇게 대응하고 아무 상관 없는 뭔가를 하는 것에 찬성률이 꽤 높아요. 그거는 뭐 울산 자체가 이제 공업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갖고 또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 또 살아가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에 대한 그런 확신성 뭐 이러한 것들 뭐 그러한 것들에 훨씬 더 접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거대한 기술들과 그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또 좋아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또 만들어내고 당연히 이 울산이라는 이 도시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도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거기에서 좀 이렇게 좀 더 높게 나왔다? 뭐 그거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상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이제 그 시스템에서 사람이 느낌의 이러한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 문제가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 우리한테 다가와서 그렇지는 않은데 2년 전에 태풍이 이제 포항을 지나가면서 포철이 침수를 당했죠. 그러면서 그 생산의 차질, 그 다음에 그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수조 원의 피해가 이제 나버렸잖아요. 제가 알기로다가는 이 울산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자연재난이 적게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이 안전한 그러한 곳이기도 한데, 그렇지만은 이 기후위기가 점점 이 심해지게 되었을 때도 그때조차도 울산은 그래도 안전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뭐 포항이나 울산이나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그러한 자료들을 보고 좀 더 그러한 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다가는 바로 이제 이 물리적인 이런 우리의 산업에 대한 이런 물리적 피해가 올 수 있는 이러한 여건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기후 위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한국은 땅이 좁아서 뭐 중국이나 인도처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들어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수준이 이제 굉장히 그게 문제인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죠. 10% 미만 정도. 지금 OECD가 거의 30%를 돌파하고 지금 40%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특이한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러면서 이제 그래 재생에너지 중요하지.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자연 환경이 이제 안 좋으니까 재생에너지를 그렇게 확대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앞으로 필요한 그 전력량까지 고려를 했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양광으로다가 우리가 그러면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냐. 약 서울 면적의 한 2배 정도의 이제 빡빡하게 태양광을 깔면 이제 우리 필요한 전력들을 다 확보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골프장을 서울 면적을 골프장으로다가 그렇게 쓰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땅이 없긴 왜 없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자연 조건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번 독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독일을 갖다가 한번 이 아시아로 끌고 와보세요. 어디가 있냐면 저 몽골 위쪽에 가 있습니다. 위도가 15도나 위쪽에 가 있어요. 우리는 독일에 비하면 태양광은 거의 천국인 그러한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풍력 같은 경우는 독일보다 좀 약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울산 앞바다 저쪽에 풍력단지, 그 다음에 뭐 전라남도 그쪽에 풍력단지, 인천 앞바다 풍력단지 다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지금 다 구축들 하고 있거든요.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봉사활동 하려고 지금 풍력단지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다 이익이 나기 때문에 그런 풍력단지를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랑 비교를 하냐면 저기 이제 뭐 사하라 사막 이런데 태양광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제 태양광이 형편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북극이랑 바람 비교를 해갖고 풍력 형편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독일이 지금 뭐 사하라 사막에다 태양광판 깔아놓은 거 아니고 저 북극에다가 지금 풍력단지 만든 거 아니라 지 국토에다가 지금 깔아놓고 저렇게 지금 확장을 시켜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안 된다 소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보면 공공의 건물, 공공의 주차장, 뭐 도로변, 철도변, 뭐 호수, 뭐 저수지, 그다음 뭐 우리의 연안에 대한 풍력단지까지 포함을 다 시킨다라고 하면 지금 다 비워놨어요. 지금 배우면 지금 공유지에 할 수 있는 거 싹 다 비워놓고 할 곳이 없다라고 지금 쌩 난리를 치는 대단히 지금 이상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다라고 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뭉치판 기후 위기에 예. 기후 총선이라고 또 얘기도 하고 기후 유권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좀 남겨주고 싶은지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든지 이 기후 총선을 잘 치러야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 오늘날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를 기반한 이 문명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결국 이거는 결국 이제 문명의 붕괴까지로 간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화석 연료 기반의 이 문명을 바꿔야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화석 연료 안 쓰는 세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세계 시장도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치열하게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이 화석 연료를 버린 그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굉장히 지금 이건 우리 사회에 지금 위험한 지금 신호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후 유권자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건 정치적 압박을 가해주질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가 바로 우리는 아무 준비를 안 한 상태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 위기 속으로 들어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나라다라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